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 해설해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과를 했고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이 통과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 주자들 입장이 각각 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경선 룰이 바뀌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민심 반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거란 믿음 때문이지 네. 개인의 유불리를 위한 건 아니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당원과 비당원 지지자들 덕이다. 이번 당대표도 비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그 총선인 179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룰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히 견지를 했습니다. 네. 어떤 룰이든 자신이 있지만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안철수 의원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 아마 당원들도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는 상당 부분 아마 동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역학구도상이라든지 어떤 국민의힘이 처한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 룰을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당대회 룰은 뭐 사실상 뭐 개정이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오늘 그 상임 전국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3일 뒤에는 뭐 전국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거의 뭐 명약 관화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자신감을 갖고 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이제 현재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을 했어요. 당신 100% 전당대회 룰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경선 룰이 바뀌어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어요. 자신감에 대한 근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대부분 내가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안 의원은 다만 이제 100% 당심 룰은 민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총선 승리에서도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두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죠.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는 총선을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지지자들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야 다음 총선에서 목표인 170석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 역할을 맡은 당대표를 뽑기에 대표 선출 과정에도 비당원 지지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수도권을 아우르는 당대표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다. 실제로 지난번에 수도권 121석 가운데 지금 현재는 안 의원을 포함해서 17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하고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신이 당대표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수위원장 시절에 윤 대통령하고 수시로 의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국정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 안철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강조를 한 것이고 또 본인이 왜 이제 대표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뭐 대단히 지지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새겨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그 조건에 본인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물은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이제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배신자 이미지 때문에 당원들에게서는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다음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잘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합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같이 전당대회 룰 변경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있느냐라는 질문도 오늘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연대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은 선은 그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이유였냐면 미리 얘기를 해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뭐 향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면 단일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친윤 대 반윤의 어떤 구도로 이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친윤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 비윤의 어떤 그 표를 최대한 결집시키기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합종 연행하는 뭐 그런 방법도 하나의 그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자충수 내지는 자살골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둘이 연합을 한다면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거의 저희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거의 한 뭐 7,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나오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별로 높게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는다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그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서 여론조사는 뭐 배제되고 순전히 당원들만의 어떤 투표로 선출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합종 연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아주 리스키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그래 높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결국 다음 그 총선을 이기려면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내년 2024년 총선은 결국 그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으로 가느냐 아니면 힘을 얻고 한번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4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개혁들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느냐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국민의힘 그 당원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당대표가 어떤 그런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4년 총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중도층과 젊은 층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누군가가 아마 거기서 이제 전략 전술을 짜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철수 의원의 현재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보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아주 스마트한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친윤계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낙점을 바라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년 그 전당대회 시기가 됐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친윤계의 표심만으로 전당대회가 결정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이 당원들은 2024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네. 친윤의 표심에만 너무 호소하는 후보보다는 어쨌든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을 누가 더 끌어올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가능성이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전당대회 구도는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볼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간의 단일화. 뭐 쉽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당 대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 가운데 김기현 의원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김기현 의원과 날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의 주인은 본디 당원이다. 책임 당원 80만 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대표를 골목 대장이라 폄하하고 80만 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아닐까라면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은 이 여론조사를 배제한 이 룰 변경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예전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1년 반 전에 당원 50%, 여론 50% 이렇게 하자고 여론조사 확대를 주장한 걸 짚으면서 지금의 김기현 의원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알다시피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제 지금 이제 이름 말하는 이제 김장 연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김장 철이고요. 그 김기현 의원과 이제 그 대표적인 친윤계 이제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이제 김장 연대를 현재 이제 추구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 김기현 의원 생각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2022년에 김기현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현재 본인이 가진 스탠스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또 지금 전당대회 룰은 뭐 사실상 뭐 당원 100% 가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권을 지기 위해서는 친윤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지지와 성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2021년에 김기현 입장은 버리고 지금은 2022년에 새로운 김기현 의원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뭐 좋은 의미의 환골탈태는 아닙니다만 내뱉은 말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항상 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다시 정계 복귀해서 대통령 되고 뭐 3전 4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항상 본인의 한 말을 완전히 180도 뒤엎어야 되는 또 불가피하게 또 화이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그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김장 연대가 확고해진다면은 상당히 그 본인의 어떤 당내 입지가 지금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지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주자들에 비해서는 뭐 현격하게 이제 인지도는 떨어져서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바뀌게 되면 당내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그 친윤계 이제 전체적인 어떤 당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다면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젠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연금 개혁 무슨 뭐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예. 뭐 서비스 개혁 이런 것도 좀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러한 그 어떤 개혁의 어젠다를 선점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이 당내 기반을 더 저변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전에 30% 여론조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 싸움이었는데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상황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김장연대를 공고히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한번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다. 그리고 네. 나중에 이 친윤계 후보들 사이에 아마 합종연행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비슷하게 아마 그 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 관계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내 어떤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그리고 어떤 어젠다 세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활로가 모색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에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는 두 명 모두에게 나름대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당심 100%로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를 뽑기로 전당대회 룰이 정해진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뭐 의원들 간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 열기를 더해 가겠죠.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개문 발차를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태원 유가족들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계속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마련한 시민 분향소를 찾아갔는데 30초 만에 자리를 떴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전에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자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30초도 걸리지 않았던 건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물어보자 개인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왜 이런 형식의 방문을 택한 걸까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정확히 그 이면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이제 사전에 예고하고 이제 방문을 할 경우에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하고 이렇게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형식의 방문을 하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이제 적절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은 그런 그 행태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어떤 비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는가 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부분은 뭐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려면은 사전에 그 일정을 조율하든가 아니면 아예 가지 말든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뭐 국무총리가 방문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유족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고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뭐 항의 시위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거길 찾아간 걸 보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그냥 국무총리가 아닌 한 명의 그냥 국민으로서 조문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국무총리이기는 하니까 유가족들은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한덕수 총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다른 가해에 가까운 보여주기식 조문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유가족들의 입장 뭐 굉장히 이제 속상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불쑥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뭐 무례하고 당황스러운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뭐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사실 뭐 정부의 어떤 공식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고 지금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예고 없는 방문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런 그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뭐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이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 5분여 만에 이제 발길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족들이 공감 능력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덕수 네, 총리를 그렇습니다. 향해서 공감 능력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야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덕수 총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면서 공감의 말이나 혹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없이 그럼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발길을 돌리는 게 과연 국무총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된 표현으로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 있지 않나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아니함만 못한 것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억지로 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 우롱만 한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문을 갔어야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정부의 공식 사과니까. 그렇죠. 정부의 공식 사과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함께 유가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방문하는 것이 뭐 그 적절한 그런 형태였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고 없는 방문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유가족의 어떤 입장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어떤 책임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 3당이 개문 발차한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제외가 됐는데 지금 야당은 사고수습 대책본부장인 총리를 어떻게 증인에서 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타부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증인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은 그러니까 왜 제외가 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증인을 채택됐을 때 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얼마나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뭐 좀 전에 그 유가족을 찾아갔을 때도 무슨 뭐 그 관련해서 무슨 공식 사과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없이 갔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국정조사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그 실무적이고 제대로 그 어쨌든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저 증인을 채택돼야 된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확언하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족협의회랑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의인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라면서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인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 국정조사 또 필요하면 특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들 책임을 묻고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촘촘하게 짜겠다 이렇게 유가족들을 위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아직 국정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국조특위들은 사의를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금 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만난 뒤에 밝힌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국조특위위원들 사퇴를 반려했다고 했고요. 네. 현장조사 내일 예정이 돼 있죠. 현장조사에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여야가 합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유가족들과 만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밝혔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이동우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